오달의 평상 리뷰. 자, 오늘부터는 제가 혼자서 떠들어보는 그런 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게스트와 함께하는 기존 메인 콘텐츠는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매주 한 콘텐츠씩 업로드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하나 있겠다, 이렇게 혼자서 떠들어보는 콘텐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목은 평상 리뷰입니다. 평상 리뷰가 뭐냐? 별거 없습니다. 평상시에 봤던 작품들을 평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듯 떠들어보는 콘텐츠입니다. 억지죠, 억지. 억진 거 아는데 그래도 제목이 필요하니까 지어봤어요. 지금은 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있지만 평상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한번 내볼게요. 편안하게 쉬면서 들을 수 있는 콘텐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평상 리뷰는요, 바로 도쿄 사기꾼들입니다. 드라마 일본어 제목은 지멘샤다치라고 하죠. 여기서 지멘샤는 부동산 사기꾼을 뜻하는 일본 은어라고 해요. 다치가 우리나라 말로 뭐뭐들인가 봐요. 도둑들, 공모자들, 내부자들, 이런 들 시리즈가 꽤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알고 보시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제목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쿄 사기꾼들도 부동산 사기꾼들이 모여서 한탕을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도쿄 사기꾼들은 2019년에 발표된 신조 고 작가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 소설은 2017년에 실제로 벌어졌던 부동산 사기 사건, 일명 세키스이 하우스 사건을 바탕으로 집필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었냐면, 도심 속에 어떤 료칸 부지가, 료칸, 일본어처럼 얘기하네. 료칸 부지. 아무튼 료칸 부지에 주인 행세를 해서 거액에 팔아넘긴 사건이에요. 거래가가 500억 원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사기 금액도 사기 금액이지만 누구나 다 아는 일본 제2의 부동산 회사가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당했다는 사실에 거기에 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을 쓴 신조고 작가도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웠나 봐요. 인터뷰를 보면 지금처럼 디지털이 발달한 사회에서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수법으로 사기를 친다는데 놀라움을 느꼈다. 왜 그들은 이렇게까지 해서 사람을 속이는 걸까? 그리고 피해자들은 왜 여기에 속아 넘어갔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오은의 히토시 감독도 약간 이런 시각에 동의를 했나 봐요. 소설을 읽고 직접 영상 판권을 땄고 넷플릭스에 또 직접 접촉해가지고 제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 방송사가 아니라 넷플릭스의 문을 두드린 이유는 명확하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황 설정이나 장면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저는 이제 드라마를 보고 나서 원작 소설을 읽었는데 오히려 소설이 담백한 느낌이랄까? 그만큼 과격한 비주얼을 만드는데 넷플릭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단순히 이 감독이 비주얼 쇼크를 주기 위해서 영상 판권을 따낸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 히토시 감독은 전작이었던 바쿠만, 이 만화 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것도 그렇고 원작에 있는 작품을 종종 연출하는데요. 원작의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만의 각색 포인트를 잘 섞어내는 감독이라고 그때 생각했었거든요. 도쿄 사기꾼들에서도 소설에 없는 장면이 추가가 됐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영화 소개를 조금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사기꾼들이라는 제목답게 이 영화에도 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매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정보원이 있고요. 가짜 주인 행세를 할 배우를 물색하는 수배사가 있습니다. 또 계약을 하려면 가짜 서류가 필요하겠죠. 그 서류를 제작하는 위조 담당자가 있고요. 현장에서 계약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협상가가 있고요. 실거래를 하는 만큼 절차의 신뢰를 좀 입증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담당하는 법률 담당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들을 하나로 모아서 전략을 세우는 리더가 있죠.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돼서 부동산 사건을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오락물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야기가 되게 좀 뻔해요.
사람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근데 이 단순히 범죄 오락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색다른 지점이 있다고 느꼈어요. 신나는 오락적인 요소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사기 범죄의 어두운 속성 그 자체를 더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더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긴장감이 막 쌓이다가 그게 해결됐을 때 오는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쾌감보다 왠지 불편하고 뭔가 찝찝한 현실이 더 눈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가장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캐릭터는 아마도 아오야기 부장이 아닐까 싶어요. 그 승진 경쟁에서 이제 밀릴 위기에 놓이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쓰는 의지의 셀러리맨으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사기꾼들한테 물린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는 잘해보려고 한 거였을 텐데. 그런데 계약을 놓칠까봐 그 밀어붙이는 아오야기의 표정을 보면 그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 사라진단 말이죠. 이 라이벌 스나가가 그래요. 사기 가능성은 없어? 사기꾼들이 위조한 거면 어떡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럴 리 없어. 정신 나간 표정으로 화를 냅니다. 이젠 아무도 못 건드리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당할 만하다 라는 생각까지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절실한 순간엔 나라고 안 그럴 수 있을까? 그걸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죠. 협상가 타쿠미를 보면은 또 혼란스러워집니다. 드라마 통틀어서 유일하게 과거사가 등장하는 캐릭터인데요. 사기꾼의 작업에 걸려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이 리더의 눈에 띄어서 사기꾼 크루에 합류하게 된 인물이죠. 본인도 사기 피해자였으면서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타쿠미를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한 끗 차이인 것 같고, 이런 것만 봐도 이 정의로움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들 이상으로 드라마를 지배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리더 해리슨입니다. 해리슨은 평소에는 젠틀해요. 박식하고 여유롭고 다정함까지도 느껴져요. 그러다가도 순식간에 포악하고 매서운 사냥꾼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일단 피지컬 자체에서 오는 위험이 있어요. 덩치도 크고 매서운 눈매를 갖고 있고 골격도 짱짱해요. 화면을 압도하는 묵직함이 있어요. 그리고 눈이 크지 않은데 부리부리한 느낌이어서 그 너머에 알 수 없는 공포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가 해리슨에게서 더 공포를 느낀 이유는 목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은 이거야.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팀원들은 범죄에 가담하는 목적이 확실히 있어요. 예를 들어 정보원 타케시타는 마약쟁이거든요. 마약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계속 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법률 담당하고 있는 고토는 가족과 이민 가려고 큰 돈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타쿠미 역시 그 자신의 과거를 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사기에 계속 참여합니다. 하지만 해리슨은 이유가 없어요. 그저 피 냄새를 따라가는 맹수가 된 느낌. 크게 한탕하자고 부추기는 것도 해리슨입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일을 하자. 피가 많이 흐르는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사기 범죄계에서 최상위 포식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리슨의 극악무도함이 점점 상승하던 중에 특이점을 넘어서는 듯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설에는 없었지만 굉장히 인상 깊었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부동산 사기 일당이 본 게임에 착수하는 사이에 이들을 쫓던 타츠 형사가 꼬리를 잡습니다. 타츠 형사는 수년 전 마지막 순간에 결국 해리슨을 잡아넣지 못했던 과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더 집요하게 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곧 정년이거든요. 세큐어 하우스 사람들과 접촉하는 모습을 잠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해리슨이 부하들을 시켜서 타츠를 납치합니다. 해리슨은 타츠의 가족을 볼모로 협박을 합니다. 가족을 살리고 싶으면 자살을 하라고. 그러면서 공사 중인 건물 난간까지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이때 해리슨이 추억의 영화 하나를 언급합니다. 바로 다이하드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명작이죠. 명작이긴 한데 왜 이 상황에서 다이하드를 얘기를 할까요? 해리슨은 다이하드 속 테러범인 한스 그루버에 대한 경외심을 내비칩니다. 그처럼 매력적인 악당이 또 없다. 한스 그루버 때문에 다이하드가 고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 해리슨의 모습이 한스 gruber와 꽤 많이 닮아 있어요. 한스는 그 전에 만들어졌던 수많은 악당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르거든요. 점잖고 고상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총으로 중무장한 용병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수트를 입고서 세련된 품위를 유지하죠. 그리고 자신이 점거한 나카토미 플라자의 인질이나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존 맥클레인 형사에게 경어를 씁니다. 굉장히 젠틀하죠. 도쿄 사기꾼들의 해리슨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소설에서는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긴자의 인류 테일러에게 맞췄다는 영국제 고급 원단의 더블스트를 딱 차려입었다. 마치 한스 그루버와 같은 삶을 쫓아가는 것처럼요. 근데 해리스는 그 한스를 동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이상이 되려고 하죠. 타츠 형사를 빌딩 끝으로 밀어붙인 해리스는 한스 그루버가 영화에서 떨어져 죽는 장면의 촬영 비하인드를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그 다이하드의 존 맥티어난 감독이 한스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느끼는 그 극한의 공포를 포착하기 위해서 배우하고 약속했던 것과 다른 연출 타이밍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 덕에 굉장히 실감나는 공포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해리스는 당시 한스가 지었던 표정을 타츠에게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영웅의 뒤를 쫓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나의 영웅의 최후를 넘어서려는 괴기스러움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게 청출어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청출어람의 악마 버전인 것 같죠. 누군가에게 심취한 모습, 누군가를 동경하고 그런 모습을 그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리슨의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뭔가 비뚤어진 동경, 그릇된 동경이라고밖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그릇된 동경이 비단 해리슨한테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 성공의 물불 안 가리고 덤비는 아오야기의 표정에도 담겨있죠. 아니면 똑같은 피해자를 만드는데 무뎌지면서 부동산 사기꾼으로서의 선배인 해리슨을 우러러보는 타쿠미도 마찬가지죠. 모두 삐뚤어진 동경이 어딘가 스칩니다. 다이하드와 해리슨의 관계를 일부러 집어넣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쫓고 있는지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간 이 해리슨처럼 인간의 영역의 선을 넘어설지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감독은 해리슨을 그 끝까지 가버린 모습으로 비주얼이든 폭력의 정도든 그렇게 디자인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성공과 일확천금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보니까 거기에 쏠리는 시선들이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하길 바라는 마음이 조금 묻어있지 않나 싶어요. 그럼에도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합니다. 동경하는 마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꼭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더라도 삶의 태도를 조금씩 덧붙여 나가는 것만으로도 동경하는 마음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럼 나는 그런 동경의 대상이 있었나? 어려서부터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긴 했지만 특정 캐릭터에 심취해서 저런 캐릭터처럼 살아보고 싶다라고 마음에 품었던 캐릭터는 딱히 생각이 나질 않네요. 대신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는 있었어요. 제키 찬, 성룡입니다. 어떤 특정 영화 속 캐릭터가 아니라 영화배우 성룡 그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뭔가 따뜻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액션 장인이랄까? 그 성룡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늘 NG 장면을 틀어주잖아요. 정말 아프게 떨어져요. 진짜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어떻게 저걸 살아남나? 그러니까 NG 장면에 나오는 성룡의 모습은 아프고 쓰러지고 다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조금이라도 스태프들과 주변 사람들한테 웃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모습을 은연중에 담고 싶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담고 싶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를 돌아봤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좀 더 몸을 더 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을 먼저 지어 보이는 일이 드물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동경의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름의 무기가 되기도 할 것 같아요. 해리슨처럼 엉뚱한 동경의 대상이 마음속에 피어나지 않도록 어린 시절의 영웅 제키 찬 형님을
꼭 마음속에 다시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동경했던 혹은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대상이 있다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끔씩 꺼내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도쿄 사기꾼들에 대해서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실화와 달리 책과 드라마에서는 리더 해리슨이 잡히지 않고 끝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속편을 예고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소설이 이미 발간됐더라고요. 지면사들 파이널 벳. 이게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부동산 사기를 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도 재밌게 봤던 만큼 속편도 번역이 돼서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드라마화가 또 된다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떠들려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대본을 조금 준비는 하기는 했는데 말이 좀 어버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더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그래도 드름직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을 뭐라고 하지?